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학교에 다른 학생이 코로나로 자가격리가 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르는 거 질문해서 써서 이거 설명을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힘들겠죠. 근데 이제 자가격리를 2주를 하고 나면 시험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시험 공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보면 이제 통합사회에서 이렇게 통합적 관점을 잡는 건데, 이 시간은 연도나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시기, 연도, 공간은 뭐 동양서양이라든지 동구서구라든지 지역이 나오겠죠. 지역. 근데 이제 사회적인 관점은 이 개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관점. 개인이 아니라 좀 크게 전체 사회적인 관점인데,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요 시기 연도하고 지역을 빼고 요 사회적인 거 말고는 이제 윤리 도덕적인 게 있거든요. 윤리 도덕적인 거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과 윤리 도덕적 관점은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윤리 도덕적 관점이 아닌 것, 그러니까 시기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닌 게 사회적이다,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는 이게 소크라테스 시대, 플라톤 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폴리스 뭐 이런 것들이 커져서 그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싹쓸이를 해가지고 지중해 여역을 전체 지역을 이렇게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을 세웠을 때 그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를 이렇게 검색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공적인 이익이에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숫자가 많이 되면, 이 객관적인 숫자가 이익일 때, 이익이고 행복일 때가 공리주의고, 그럼 이건 양적 공리주의라고 그러고, 질적 공리주의는 한 명이라도 개인 주관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질적 공리주의는 밀 중심으로, 그리고 양적 공리주의는 밴덤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의무로는 뭔 말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막 칸트 같은 경우에도 있고, 어떤 의미의 대상이 시작이에요. 이게 명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언명법이라는데, 정해진 명제, 그러니까 숙명, 이걸 꼭 지켜야 되는 의무, 뭔가 이게 출발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초가 무엇이냐, 이런 걸 찾으면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이 근처에서 뭘 알고 싶은지를 더 추가로 더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부 시중, 그러니까 집사부가 행정부인데 여기 시중이 국무총리입니다. 집사부 시중이 있고, 신라시대 거고, 그 독서 3과는 책을 읽어서 상중하, 3품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임용하는 고려시대 제도일 것 같고, 화엄사상은 의상대사가 의상하고 원효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원효대사는 해골바가지에 물을 먹었다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하고, 의상은 중국에 가서 화엄사상, 이 불교 이론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융합하고 화합한다, 뭐 이런 이론인데, 화엄이 그런 화엄종을 개창을 하고 새로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발해 행정 조직이고, 도방과 정방은 무신정권, 고려시대 무신정부들이 만든 논의하는 단체예요. 행정부가 말고 무신들끼리 논의하는 단체예요. 권문세종은 권력이 있고 이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족벌이죠, 족벌.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재벌인데 이때는 권력이 있는 벼슬을 하는 세족, 가족들, 그러니까 족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전민면종국에게 밭전자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도감 이렇게 되면 이건 관청입니다. 과정법은 토지제도의 하나인데 고려 말에 토지제도를 개혁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백은 혼자 말하는 게 혼잣말하는 말투,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잣말투로 사람이 없을 때도 있는데 사람이 있을 때도 혼자 중얼거리는 걸 독백적 고조라고 하죠. 그렇다면 꼭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고백하는 느낌이 많이 나고요. 자, 이렇게 3,3조, 4,4조는 글자 수입니다. 이게 음수율이라고 하죠. 음수율. 근데 시조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이렇게 3,4,3,4 이렇게 초장 쓰고 또 3,4,3,4 쓰고 그 다음에 3,5,4,3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고 세 줄이 3장입니다. 이렇게 하나씩은 6구예요. 6구. 근데 읽을 때는 이렇게 끊어서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요게 글자 수가 한두 자 늘어나도 요 세 자만 이 종장의 첫 번째 세 자만 지키면 되고 글자 수가 3장 6구 45자인데 한두 글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음보는 끊어 읽기예요. 끊어 읽기. 사음보. 끊어 읽기고 이렇게 어절은 나 보기가 하면 이렇게 띄어쓰거든요. 이렇게 띄어쓰는 건 어절이라고 해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들면 요 한 글자 한 글자는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그거는 음절. 이렇게 띄어쓰기 할 때는 어절. 이렇게 전체 덩어리로 이렇게 있죠. 띄어쓰기 덩어리로 있을 때는 어절.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되면 이게 7글자고 이게 5글자라 이거를 7호조라고 합니다. 7호조 진달래꽃. 그랬을 때 여기서 나하고 보기야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7호조면서 사문보입니다. 7호조면서 사문보. 그러니까 나하고 보기가를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읽지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안 읽습니다. 이렇게 붙여 읽었으니까 이거는 나보기가는 한 번에 읽어요. 그러니까 이름보예요. 이름보인데 나보기가는 어절은 이어절이에요. 이어절. 나하고 보기가 띄었으니까 이어절. 음절수는 사음절입니다. 사음절. 그래서 음보는 띄어 읽기입니다. 띄어 읽기. 음보. 소리니까. 의태어는 태도, 모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모양을 흉내내는 거니까 이거는 시각적입니다. 그럼 소리를 흉내내는 거는 의성어입니다. 소리를 흉내내는 거는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둘 다 비유법입니다. 의성어. 뭐 모양을 흉내내는 거니까 깡총깡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둥구스러운, 둥글둥글 이렇게 오손도 도란도란 이렇게 모여 있는 모양, 도란도란 이렇게요. 자, 교술 장르는 이게 수필을 교술 장르라고 합니다. 수필은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수필은 체험, 경험이 있고 험자가 들어가면 체험, 경험이 있고 플러스 자기의 깨달음이 있으면 이 깨달음을 개인적인 깨달음을 세상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술 장르, 교훈이 있는 장르라 교술 장르 수필인데 수필했을 때 옛날 고전에 있는 글들 중에서 예술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행 수필도 있고 여행 수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수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 아닌 경우에는 문학이라고 치면 나머지는 다 수필입니다. 희곡, 연곡 대본이 아닌 경우에는 다 교술 장르인 수필로 잡으면 됩니다. 자, 족은 이게 발족자라고 했죠. 이렇게 최외곽, 최고 먼 바깥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전자수. 이게 족입니다. 한 개면 1족, 두 개면 2족, 세 개면 3족 이렇게.
이렇게 발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요거 한 개 최외각이 두 개, 세 개 하면 3족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수, 요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기는 원주율하잖아요. 이게 원입니다. 원의 개수입니다. 원의 개수. 그래서 첫 자리에는 두 개가 차고, 두 번째 자리는 8개 차고, 세 번째 자리는 3주기, 4주기 이렇게 원의 개수가 주기입니다. 그래서 원주율 할 때도 요 주자 씁니다. 주. 자, 인지질은 뭐 기름기 있는 건데 기름으로 보겠습니다. 인이 있는 기름기입니다. 그러면 요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뒤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업적이 안 나오진다는데 이제 왕업적만 써 있는 프린트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프린트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족입니다. 족. 1족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1족은 이렇게 세로로, 2족도 이렇게 3족. 이게 최외각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요 마지막에 있죠. 한 개 있고 두 개 있죠. 그럼 이건 2족입니다. 2족. 그런 것처럼 최외각 전자. 그러니까 요거는 주기라고 그랬죠. 수소하고 헬륨만 1주기고 2주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개수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세로줄은 족, 가로줄은 주기, 가주기, 세족, 가주기. 세로는 족이고 가로는 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껍질,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원자가 전자, 최외각에 있는 전자 개수에 따라 족이 정해집니다. 자, 이거는 됐고요. 자, 이거는 인지질 모양입니다. 인지질. 여기에 인이 있고 인산이 있습니다. 인이 있고 글리세롤 기름기가 있고 이렇게 지방질이 있고 친수성은 물을 친하고 소수성은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물이 친한 머리가 이 물 바깥으로 물 있는 요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고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의 막. 세포막인데 세포벽은 식물만 있고 세포막은 동식물에 다 있습니다. 인지질로 이렇게 두 층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세포막의 모양새입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친수성. 물하고 친하니까 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지질의 모양인데 인지질은 당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과 함께 생체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인으로 되어 있는. 자, 이게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이렇게 알렉산드로 원정해서 제국의 영토를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커져서 리디아 이렇게 나가면서 쭉 보면 빅토리아부터 해가지고 인더스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큰 지역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가 제국을 형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여기네요. 여기까지 이집트 위에까지 차지해서 만들었어요. 자, 통일신라의 집사부입니다. 집사부. 왕의 명령을 전달한다. 기밀 전달이다. 왕의 명령 전달 기밀 관리한다. 그럼 집사부, 그러면 행정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관리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구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십정구서당 이제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 통일신라의 이렇게 통치 조직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 뭐 이거 비서실 같은 느낌도 있네요. 비서실 기밀 관리. 자, 독서 상품관, 독서 출신으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졸업시험을 한 다음에 관직에 전출합니다. 독서의 상품, 관리를 선발한 겁니다. 이 통일신라의 대학이 국학이에요. 국학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배치해줍니다. 자, 이거 발해의 제도입니다. 중서문화성이 있죠. 상서성도 있고 이 상서성 안에 이거 고구려죠. 고려는 이렇게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후예봉 형무 6부가 상서성에 있네요. 정책집상. 중추어는 왕병전달, 어사대는 감찰, 삼사는 회계. 요게 3사가 고려시대는 회계고 조선시대에는 언로로 언관들이 왕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고려시대 때는 회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성육부
도병마사 식목법인데요. 고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삼성육부를 보시면 발해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좌시성, 우시성에서 충인이, 지혜실이 나누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정당성에 좌시성, 우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해의 제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무신정권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입양, 정중부, 경대승, 이입은 중방이라는 곳에서 같이 이 군인들이 모여서 자기 결정하는 겁니다. 최충원은 이제 최씨 정권 해가지고 최충원, 최우, 최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정노감. 최우는 교정노감과 정방. 그러니까 중교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이 권력을 위해서 논의하던 제도입니다. 전민명정노단은 고려 후에 이렇게 농민들의 토지를, 이게 밭전자거든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임시개혁기구입니다. 공민왕, 우왕 이때 실시를 해서 개혁기구고, 과정법은 위화도를 했어요. 이성계가. 그래서 공양왕에 실시했던 토지제도 고려 말엽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의 땅, 개혁파 사대부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신하들 땅 뺏으면서 토지제도를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 보면 이렇게 농민들에게 수조권, 세금을 걷는 권리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관리의 그 높이, 관리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세금 걷는 권리를 나눠주는 권리거든요. 근데 시지는 땔감하는 산이고 전지는 밭인데 이거와 달리 전지만 지급했어요. 전지, 땅. 그래서 전식과 했을 때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전입니다. 전식과가 아니라 과전법. 전지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걷는 제도예요. 이때는 수확량의 농민들이 세금을 반을 냈어요. 병작 반수제에서 반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토지 제도의 일종입니다. 자, 화엄사상은 뭐라고요? 화엄사상은 원효, 의상에 의해서 송나라 써든 화엄사상, 화엄경을 소재로 한 불교 교리다. 화엄사상.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가 아니라 다 같이 화합하고 조합해서 융합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융합된다. 서로 화합되고 융합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물로 보면 의상대사, 그렇죠?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습니다. 퍼지는 거고, 대표적인 분이 의상이다. 의상이 중국으로 가다가 원효랑 가서 같이 의상을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가서 수입해 와가지고 한국에서 발전한 종교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단어만 쓰셨는데 요점 정리도 좀 하시고, 요점 정리 중요한 거 그럼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질문도 좀 쓰시고, 공부하다가 필요한 단어도 쓰시고, 아니면 문제 풀고 틀린 것도 오답 정리도 간단하게 해놓으시고, 그럼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녹화해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아쌤입니다.